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변호사 이정현님의 보고서인데요. 개인 파산 절차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약간 흥미로운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를 들면 아주 비싼 유체동산, 뭐 시계 같은 거요. 아니면 또 엄청나게 많은 중고책들,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또 파산 선고 바로 전에 어떤 채권자가 특정 재산에 대해 권리를 딱 확보했을 때, 이걸 이제 전무명령이라고 하죠. 네, 전무명령. 그때 어떤 법적인 문제들이 생기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서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 사례들을 통해서 파산 절차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또 실무적으로 고려할 게 많다는 건 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맞아요.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자료들을 통해서 파산 절차의 그 복잡성, 그리고 실무적인 측면들, 이런 게 있구나 하는 핵심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좀 얻어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용어 하나만 짚고 갈까요? 파산 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공평하게 나누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파산관제인이라고 부르고요. 네, 파산관제인. 그리고 그 관리 대상이 되는 재산 전체를 파산재단이라고 합니다. 아마 뒤에서 계속 나올 용어들이라서요. 네, 파산관제인, 파산재단. 기억해두면 좋겠네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사례부터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사업을 하시다가 비교적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이 남긴 고가 명품 시계들이 문제가 된 경우예요. 뭐 아랑의 운투제네, IWC, 파텍 필립, 불가리, 오메가. 와, 이름만 들어도 그냥 알만한 그런 시계들이죠. 네, 맞습니다. 당시 추정 가액만 합쳐도 이게 10억 원이 넘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10억 원이요? 와, 근데 이게 마냥 좋은 건 아니었겠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이런 고가품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또 이걸 안전하게 보관하는 문제입니다. 아, 파산관제인은 법률 규정에 따라서 그 재산을 점유하고 관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진품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시가 감정을 하고 또 이걸 안전하게 보관하고 운송하는 문제까지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감정 비용 자체도 꽤 들겠는데요? 맞습니다. 감정 비용도 사실 부담이 될 수 있고요. 이 사례에서는 실제로 감정인을 통해서 진품 감정을 받았는데 가짜로 판명된 시계도 있었습니다. 아, 정말요? 그럼 감정 비용은 그냥 날린 거네요?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또 문제가 됐는데 결국에는 진품으로 확인된 시계들에 대한 감정 비용은 파산재단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비싼 물건이 많다고 해서 그게 다 파산재단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네요. 오히려 관리에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정확합니다. 파산관제에는 결국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예상되는 어떤 회수 가치하고 또 그걸 관리하고 평가하는 데 드는 비용 사이에서 신중하게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네. 이 사례가 바로 그런 점을 잘 보여주죠. 자산 가치 평가나 보관 과정 자체에 이미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정말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네요. 자, 그럼 다음 사례로 넘어가 볼까요? 10,000권이 넘는 중고책 처리 사례입니다. 12,350건이요. 와, 이것도 양이 어마어마한데요. 네, 이것도 참 만만치 않은 문제였습니다. 책 권수는 엄청나게 많지만 아시다시피 중고책이라는 게 개별 가격은 낮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보관할 장소도 마땅치 않고요. 더군다나 이 파산자는 별도의 장부 같은 것도 관리하지 않았고 대부분이 아동이나 학생들 대상의 어떤 단순 정보성 책들이었어요. 그럼 가치가 더 낮았겠네요. 네, 파산관제인이 직접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폐지 수준의 책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폐지 수준이요? 12,000건인데. 네, 결정적으로 이 많은 책을 쌓아줄 장소가 없다는 게 큰 문제였죠. 보관 비용도 계속 발생할 테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처리됐나요? 결국에는 중고서적 매각 공고를 냈습니다. 여러 업체들이 응찰을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곳에 일괄로 매각했죠. 얼마에 팔렸는데요? 200만 원이었습니다. 네, 12,350건이 200만 원이요? 네, 뭐 놀랍지만 이게 바로 파산 절차에서 흔히 말하는 청산 가치의 현실입니다. 와, 정말 장부상 가치나 우리가 막연히 기대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냥 신속하게 그리고 비용 효율적으로 처분하는 게 최선일 때가 많아요. 보관이나 관리 비용이 오히려 자산 가치를 넘어서면 안 되니까요. 음,
이 사례는 혹시 여러분이 나중에 뭐 사업을 정리하시거나 자산을 처분하실 때 그 자산의 어떤 명목상 가치뿐만 아니라 실제 처분 가능성, 그리고 그 과정에 드는 비용까지 꼭 고려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겠네요. 대량이지만 가치가 낮은 재산을 신속하게 현금화하는 게 중요했던 사례군요. 맞습니다. 자, 마지막 사례는 법적으로 조금 더 복잡해 보입니다. 파산 선고 전에요, 채무자가 받을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정 채권자가 전부명령이라는 걸 받아둔 상태였다고요? 네. 그런데 파산관제인이 이 전부명령의 효력을 문제 삼아서 이걸 부인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건 파산 절차에서 아주 중요한 부인권 행사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부인권? 네. 전부명령이라는 것은 뭐 간단히 말하면 특정 채권자가 채무자의 다른 사람에 대한 채권, 여기서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죠. 네. 이 채권을 자기 빚 변제에 직접 충당하도록 하는 법원의 어떤 강력한 조치입니다.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자기 몫을 챙겨가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채권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파산 선고 전에, 그러니까 아직 파산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합법적으로 법원 통해서 전부명령을 받은 건데 왜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아,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파산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바로 채권자 평등의 원칙입니다.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을 해야 한다는 거죠. 아, 공평배당. 네. 그런데 만약 파산이 임박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파탄 상태에 이른 시점에서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변제를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그대로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채권자들의 몫이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다른 채권자들은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되고 결국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파산법에서는 파산 관제인에게 이런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그렇게 빠져나간 재산을 다시 파산재단으로 가져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인권입니다. 아하, 그래서 부인권이군요. 파산 직전에 불공평한 행위를 없었던 걸로 돌리는 거네요. 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특정 사건에서는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냐면요. 채무자가 자신의 재정 상태가 매우 안 좋고 곧 파산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치면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할 의도로 이 전부명령 절차에 응했다고 본 겁니다. 의도가 중요했군요. 네, 이걸 법률 용어로는 고의부인이라고 하는데요. 채무자의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고의성이 있었다고 인정한 거죠. 그래서 파산관제인이 제기한 부인 소송을 받아들였고 전부명령으로 돈을 가져갔던 그 채권자는 결국 그 금액을 파산재단에 반환해야 했습니다. 시점상으로는 파산 선고 전이었지만 그 행위의 실질적인 내용과 의도를 보고 판단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전부명령 자체의 효력 발생 시점과 파산 선고 시점 간의 어떤 법리적인 다툼, 소송 절차 등 고려할 점이 많았던 좀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재산을 모아서 나누는 것 이상으로 이런 복잡한 법적 판단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파산관제인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 보이네요.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사례들은요, 개인 파산 절차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빚을 창감받는 그런 추상적인 과정이 아니라 남겨진 재산의 실제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또 어떻게 비용 효율적으로 현금화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복잡한 법적 권리 관계를 풀어가는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작업이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네. 특히 고가품이나 대량 물품 처리에서 오는 그런 실무적인 어려움들, 또 파산 직전에 이루어진 어떤 법률 행위에 대한 판단 문제 등 정말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많고 섬세한 균형 감각이 요구되는 영역이죠. 맞습니다. 오늘 이정현 변호사님의 보고서를 통해서 파산 절차의 그 이면에 숨겨진 현실적인 고민들, 또 법적인 쟁점들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 여러분은 아마 법적 절차 그 이면에 있는 예상치 못했던 변수들이나 어떤 판단 기준 같은 것들을 보셨을 텐데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만약 여러분이 이런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당사자이거나 혹은 관련자라면 어떤 가치를 가장 우선시해야 할까? 단순히 법률적인 문제나 금전적인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또 다른 어떤 고려사항들이 있을지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인간적인 측면이나 윤리적인 딜레마 같은 것들까지도요.